네, 지난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3대 지수에 일제히 매수세가 쏠린 건데요. 그래도 소비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 금리 슈퍼위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 가운데 이번 주에 증시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입을 닫아야 증시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관세 관련해서 어떠한 변덕도 어떠한 불확실한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효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어떠한 돌도 호수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빠르게 진입하면서 다우가 1.6% 올랐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2.6% 상승, 17,7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2% 이상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선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다만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됐는데요. 57.9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4년 3월 대비해서는 무려 27%나 폭락한 수치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3.1포인트 대비해서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전 수치인 2월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64.7이었는데 이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 비롯해서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하는 하락세도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동지수가 2월 달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사실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촉발했던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경제 지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데이터는 좋지 않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금요일에 상승으로 다행히 마감을 했지만은 여전히 조정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코렉션 영역, 조정 영역에 진입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또 S&P 500은 이 조정 영역을 와리가리하는 들락날락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은 1% 넘게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1% 하락하는 모습 이었죠.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빅 이벤트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GTC 2025가 개최되죠.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인 18일에서 19일까지는 연준의 FOMC가 개최되는데요. 이 FOMC에서 일단 시장은 동결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죠. 저희가 페드 워치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97%의 확률로 플레이어들은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결 여부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19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그 코멘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있는 GTC에서는 첫날 있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 반도체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그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나마 이번 주 시장의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죠. S&P 500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다 초록불이 밝게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M7 종목들 보시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2%대, 구글이 1.75% 상승불 켰고요. 또 테슬라도 3.8%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많이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메타도 3% 가까운 상승불 켜냈고 또 시리의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지연되면서 계속 하락했던 애플도 이날은 1.8% 반등 보였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2.5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5% 넘는 반등 나오면서 M7 기술주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 섹터, S&P 500 내 11개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포함된 테크놀로지 단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어서는 컨슈머 시클리컬 마찬가지로 M7 기술주가 넓은 면적으로 포함된 섹터입니다. 이미 소비재 쪽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했던 쪽은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그리고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거의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반도체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4,59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3% 넘는 급등세 나왔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관련주들의 상승을 주도했는데 폭스콘과의 이슈가 주요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단 한 종목, 마블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2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을 견인한 이슈 살펴보시죠. 빅테크 종목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입니다. 5%대 상승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엔비디아와 함께 AI 서버 제조 쪽에서 협력하고 있는 회사죠. 대만의 폭스콘이 올해 AI 수요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AI 수요가 2배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사의 AI 서버에서만 매출이 대만 달러로 1조 달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AI 서버 관련 제조 시설을 멕시코에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짓고 있고요. 여기에는 GB200, 엔비디아의 AI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협력사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전망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함께 주가 띄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4%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악재적인 요소가 아직도 테슬라는 시장에 더 많이 나옵니다. 덴마크 연기금에서 투자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덴마크 연기금 CEO가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 CEO가 지금 브랜드 가치를 파괴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명을 내놨고요. 투자 목록에서 제외를 하고 테슬라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 보겠습니다. 2.97%, 3% 가까이 상승이 나왔네요. LEK 컨설팅에서 이 메타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 성공하면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건데 다만 메타보다 더 수익률을 높게 줄 수 있는 AI 주식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강력 매수를 권고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 신중한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 이슈 있는 주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브릭입니다. 데이터 관리 기업인데요.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죠. 시장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던져줬습니다. 매출이 2억 8,500달러대를 기록했고요. EPS는 한 주당 18센트의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긴 하지만은 월가에서는 이 손실폭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 예상치는 한 주당 39센트 손실이었는데요. 훨씬 더 손실폭이 적게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치폴레입니다. 미국에서 이 멕시칸 그릴 브리또 체인이죠. 2.67% 상승했는데 루프 캐피탈에서 기존 보유 의견, 홀드에서 바이, 매수로 종목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특히 루프 캐피탈에서는 현재까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좋은 주식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울타 뷰티 보겠습니다. 세포라와 미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뷰티 체인, 그러니까 화장품, 소매 판매 업체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닝 비트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매출이 34억 9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소폭 예상치 상회했고요. EPS는 8달러 46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7달러 14센트를 많이 이겼습니다. 어닝 비트 기록했지만 가이드
가이던스는 약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 계속해서 소비로 인한 우려 때문에 가이던스는 약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이 울타뷰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EO가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올해 매출 정체되거나 성장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시장 이날만큼은 두 자릿수 상승으로 반응했네요. 네, 계속해서 이슈인 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도큐사인입니다. 급락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큐사인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 자, 핵심 사업 부문에서 전환점을 맞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핵심 사업 부문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GTC 2025를 앞두고 폭등한 종목입니다. D-Wave 퀀텀입니다. D-Wave 같은 경우에는 오늘 40% 이상의 폭등 나왔습니다. GTC 컨퍼런스에서는 오는 현지 시간 20일 퀀텀 데이를 개막하는데요. 여기에서 엔비디아는 이 양자 컴퓨팅 칩 관련해서 제품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랜만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시장을 뒤흔들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전략들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 사이 나왔었던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정부는 셧다운 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 이 셧다운과 관련돼서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에 크게 반대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우려감이 크게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은 오는 2025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을 약 60억 달러를 늘리고 비국방 분야 지출은 130억 달러가량 줄이는 게 골자였습니다. 당초 임시 예산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임무다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선회하자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반전이 됐고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기자들에게 슈머 의원에 대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배짱과 용기를 보여줘서 고맙다라고 칭찬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진샤힌 민주당 상원 의원도 솔직히 예산안을 좋아하진 않지만 셧다운이 훨씬 더 나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셧다운이 발생했다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정부 효율부 세력에게 정부 폐쇄와 대량 해고의 기회를 줄 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예산안에 찬성표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슈머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엄청난 실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예산안은 의회와 권한을 희생시키는 동시에 심각하게 편향적인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위한 비자금으로 전략시킨 것이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셧다운 없이 미국의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쭉 밀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생기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증시에서 주요하게 지켜볼 이벤트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금리의 슈퍼위크입니다. 미국의 FOMC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 금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시장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미국의 FOMC가 열리죠. 일단 시장은 동결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FOMC의 최대 관심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FOMC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부과 또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나 불법 체류자 추방 등 거시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또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FOMC와 함께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오는 18일에서 19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일단 BOJ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지목한 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BOJ는 지난 1월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2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동결과 관련된 전망이 우세한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확률을 1%로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이 앞으로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BOJ 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는 20일에는 영란은행도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금리를 인하한 데다가 또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은행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지금까지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양회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미국까지 글로벌 굵직한 경제 강대국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이번 주에 내려야 하는데요. 어떤 변수들이 또 숨어 있을지 매일매일 시장 상황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이 되겠죠. 오는 18일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조연설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시장이 일제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AI나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나 로보틱스, AI 에이전트, 그리고 자동차 분야 관련해서도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외신은 이번 행사에서 블랙웰 칩 라인업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블랙웰 B300 시리즈, 블랙웰 울트라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웰 울트라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GPU 시리즈인 루빈 같은 경우도 이번 GTC에서 언급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루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출시 예정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퀀텀 데이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전략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양자 컴퓨팅 분야 주요 인사들과 양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논의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 GTC 컨퍼런스 자체가 엔비디아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번 GTC가 AI 그리고 가속 컴퓨팅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GTC를 먼저 의식이라도 한 듯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을 기준으로 또 나온 속보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 안으로 종전과 관련된 내용이 확실시 되게 되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특사와 푸틴이 4시간 동안 회동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직접 통화를 한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진행한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직후 바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이번 만남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하고요.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전 해결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를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종전과 관련된 확실시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만약 종전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확실시 되게 된다면 관련해서의 산업 분야에서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은 85,000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1%가 반대 표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추지이긴 합니다만 아직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상승 마무리됐던 것에 힘입어서 주말 사이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코인 시장 안에서의 이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이건 지난 2월 27일에 방송했던 강민정의 사인입니다. 이날 이 시간에는 중국 기술주 랠리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딥시크가 나온 지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출범하면서 중국의 더 저렴하고 강력한 기술이 중국 기술주의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인의 결론은 중국 기술주 강세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속 개념으로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빅테크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상당수가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어서요. 월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AI 랠리가 고스란히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각받고 있는 단어 바로 팹4입니다. 이 팹4라는 표현은 원래는 4인조 밴드였던 이 비틀즈를 가리키는 별명이었어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이기도 하죠. Fabulous Four라는 환상적인 4명이라는 뜻인데 이걸 중국 기술주 4인방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술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4개 기업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팡 그리고 최근에 M7과 비교되는 어떠한 중국의 최신 투자 트렌드로 여겨지는 거죠. 팡은 기억하시겠지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입니다.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팡이나 M7처럼 기술주, 중국을 지배하는 기술주가 있다는 개념이고요.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또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4개의 중국 기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틀즈의 인기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거대 기술 공룡들에 대한 희망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팹4에 포함된 기업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고요. 바이두, 핀더더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7일 사인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240% 폭증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8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슈퍼 앱이라고 하는 위챗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또 게임과 AI 쪽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챗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비슷한데요. SNS, 즉 메신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 회사 업무까지 볼 수 있어서 슈퍼 앱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롤을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죠. 펍지를 개발한 크래프톤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둘 다 몇 주 전부터 딥시크와 오픈 AI의 경쟁 모델인 AI 모델을 각자 출시했습니다. 중국이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은요. 굉장히 방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각각 중국의 전자상거래 그리고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산업에서 어마무시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쿼크의 브라우저 업데이트 버전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팹4의 세 번째 종목은 바이두입니다. 중국판 구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중국 내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구글이 차단된 이후로는 거의 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두는 어니라는 AI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자체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검색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챗 GPT라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두는 자율주행 쪽을 개발하고 있고요. 중국 전역에서 로보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핀더더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이커머스, 즉 C커머스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테무를 운영하는 회사죠. 여러 명이서 함께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소셜 커머스 방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판 쿠팡이나 중국판 위메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M7 기업들과 비교해보면요. 지난 1월 말에 딥시크가 출시된 이후에 M7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이 중국의 팹4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가총액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4개 기업의 시총은 모두 합쳐서 1조 6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딥시크 출시 이후의 중요한 점은 중국이 자국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관한 발표를 하면 투자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하고 매수하게 됐다는 거죠. 어쩌면 2년 전쯤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AI 붐이 뒤늦게 중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 10일에는요. 홍콩 거래소, 홍콩 주식에 역대 최고 금액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296억 달러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는 홍콩 증권거래소가 중국 본토와 연결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 본토에서 거래할 수 없는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의 가장 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HSBC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 빅테크들의 주가가 미국의 AI 빅테크 주가와 상당히 유사한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AI 랠리는 3단계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AI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후에는 AI 활용 기술 기업에, 마지막으로는 AI 도입에 순환매가 들어와서 이들 기업 순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즉 처음에는 AI 인프라 기술을 갖고 있는 이를테면 엔비디아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은 활용 기술을 가진 기업들, 예를 들면 오픈 AI, 구글, 그리고 메타 같은 기업들이 올랐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AI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AI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기업들, 테슬라나 우버 같은 종목들이 오르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HSBC에서는 현재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과 중국의 AI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현저하게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 밸류 격차는 좁혀질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팹4 4개 주식은 모두 홍콩 증시에 당연히 상장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미국 증시에도 함께 상장된 건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에서 소비 지표는 암울하게 나왔습니다. 이대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매수세가 촉발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팹4가 진짜로 넥스트 5이 되고 넥스트 M7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 흐름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 투자도 오징어 게임, 이번 주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상황, 젠슨왕 CEO 기조 연설입니다. 자, 아카디안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아카디안 뭔지 몰랐는데요. ONA 라몬트 수석 부사장이 12일 날 주주들에게 쓴 글로 지금 언론에 꽤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빗대었기 때문에 뭐 설왕설래가 지금 많습니다.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요. 그래서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퀴드 게임을 앞에 딱 박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보고서 치고는 뭐 요즘에 워낙에 보고서가 그 되게 튀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스즈메 문단속 있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 지금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단체로 알려져 있는 금감원에서 보통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진짜 읽기 어렵잖아요. 그 금감원, 한국은행 똑똑한 분들이 가서 물론 뭐 똑똑하신 분들이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보고서에다가 막 지금 사실 이 증권사의 보고서는 많이 재미 요소가 많이 묻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예능에도 출연하시고 그리고 증권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유머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증권가의 그 보고서는 그나마 유머가 많이 묻었어요. 그리고 되게 쉬워졌죠, 재밌어졌죠. 금감원이나 한국은행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는 원래 딱딱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 스즈메 문단속을 빗대어가지고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이번에 보고서 나와서 또 언론에 막 기사 막 나왔잖아요. 금감원에서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나왔다고. 뭐 결혼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스드메를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에 스드메가 워낙에 그 뭐 업체들이 뭐 불려가지고 뭐 자기 자식들 무슨 유학 보내고 뭐 저기 스드메로 꼬셔가지고 신랑 신부들 막 저기 하게 만든다고 돈 빼게 만들고 탈세해가지고 이제 금감원에서 단속한다고 하는 그 와중에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스즈메 문단속을 빗대서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그 금감원조차도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법조문도 그렇게 바뀌고 있죠.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만의 언어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증권사 보고서는 더욱더 그렇죠. 증권사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읽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 읽는 건데 거기다가 어려운 현학적인 용어 나열해봐야 자기네 지식 자랑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스퀴드 게임을 붙인 게 뭐 생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프로그램을 빗대어서 한국 시장을 비유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이렇게 4가지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요약이 된다. 평범한 한국인들이 출연을 하고. 사실 2에서는 너무 평범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출연했는데 자, 극중 저기 역할을 얘기하는 거겠죠. 2번째,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 죽잖아요. 게임에서 탈락하면. 그래도 이제 자기 뭐 돈을 갖거나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출연을 하잖아요. 거기 출연하는 게 거기 게임에 참가를 하잖아요. 그냥 X 누르면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3번째,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4번째,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는 좋은 결말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몇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것을 이 오징어 게임하고 빗대었어요. 봤더니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시장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그다음에 3번째, 기괴하고 폭력적인 주가 움직임.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오징어 게임이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좋은 결말이 아니다. 물론 시즌3에서 뭐 다 살아나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즌3에서 다 살려가지고 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반란 성공해가지고. 근데 지금 2까지는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좋은 결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4번에다가 물음표를 달아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이 오징어 게임의 결말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긴 않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자, 근데 그냥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식시장의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베팅과 수년간의 국내 주식 실적 부진에 좌절하면서 미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 2024년도 말에 미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해서 1,121억에 달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주식과 암호화폐 레버리지 ETF에서 발행 주식이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40%를 보유한 2배 단일 종목 ETF를 포함해서 8개 레버리지 ETF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개인 투자들, 한국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몰려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기죠. 양자 컴퓨팅 주식의 31%, 그렇죠? 다른 주식의 17%를 소유하고 있다. 이 지금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따지면요. 0.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0.2%. 정말 태평양 물에 식초 한 방울밖에 되지가 않죠. 근데 이런 특정 주식들이나 특정 ETF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론에 흔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가서 막 물을 흔들고 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전체로 따지면 야, 그렇게 큰 미국 주식시장에 가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실제 조그만 주식들에는 영향이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앞에는 이제 나왔죠. 한국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그래서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이겁니다. 지금 한국 소매업 보유량의 12%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2배짜리, 3배짜리, 테슬라 2배, 엔비디아 2배, 3배짜리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ETF라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런 불마음인 거예요. 2배, 3배짜리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센데 법적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가갖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걸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다 쏠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건 어디서 지금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터뷰를 했을까요? 난 그거 궁금한데. 자, 어쨌든 인근 화성시 아닌가요? 화성시, 그죠? 화성 같죠? 반도체 회사라고 보니까. 반도체 회사 직원 박은혜 씨를 인터뷰를 했는지 가상의 인물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요? 3X가 붙어 있는데? 3배인지 모르고 그냥 옆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3배짜리 사고 있는 건가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구매자가 시드머니가 작아서 레버리지 ETF가 적절했다. 뭐 이거야 뭐 그쵸, 뭐 시드가 작으니까 뭐 3배짜리 할 수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계측 이동성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정말 이런가요? 물론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이 미국 시장에서까지 이렇게 그 오징어 게임식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볼까요? 이게 영향이 있는 건 진짜 심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영향이 있는 걸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1400%짜리 있죠. 이 양자 컴퓨팅 주식 최근에 오른 것 중에 1400% 간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진짜인가요? 이게 정말이라면은 이거 완전 정말 비아냥거리의 적인데, 예를 들어서 2008년 3월 달에 베어스턴스 붕괴라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베어스턴스 컴퍼니를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산 것 중에 순매수상이 50위 안에 베어스턴스 컴퍼니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9월 다들 아시는 리먼브러스 사태 때 하필이면 리먼브러더스 홀딩스가 한국 순매수 구매상에 50위에 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2월 달에 볼마게돈 사태라고 비이성적으로 발빠르게 올라가지고 옵션 시장에서 급등락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1일 인버스 빅스 지수, 공포지수에 투자하는 거였는데 빅스 단기 그 상품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게 50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원유 마이너스 전환도 마찬가지죠. 원유 마이너스 전환해서 2022년도 4월 달에 요거는 성공했어요. 이거는 원유가 마이너스 됐는데 밑바닥에서 3배짜리를 사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 요거는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50위 안에 들어있었다. 그 다음에 니콜라죠. 제2의 테슬라라고 이름이 붙어서 지금 니콜라 상장 폐지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것도 2020년 9월 달에 니콜라 코퍼레이션이 한국인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붕괴되기 직전에 그 주인공들을 다 한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갖고 있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초기 에피소드에는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돈이 계속 가득 차잖아요, 저금통에.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자, 양자 컴퓨팅 1400% 올랐는데, 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 1400% 올랐잖아요. 그럼 거기서 떠날 것인가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투표하는 건 똑같잖아요. 자, 1400% 올랐습니다. 이제 1400% 오른 거 가지고 지금 5 누르시면 갖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죠, 사람들이? 저는 조금만 한 판만 더 하면 2000%가 돼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안 나가요. 계속 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여기 자산운용사의 부대표의 저기는 그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또 갑자기 전 세계로 돌립니다. 아니, 한껏 한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다 해놓고 자료를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문단만 이렇게 전 세계로 또 바꿔놨어요. 왜 이러죠? 약간 조금 저기 한국 투자자만 찍기가 그랬나요? 그래서 어쨌든 지루하게 굴고 인덱스 펀드를 구입하래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결정은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기 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만 이따가 수많은 댓글의 내용을 하겠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 하지 않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2배, 3배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데 저기서 해야죠. 그렇죠? 안 떠납니다. 어쨌든 저런 뷰가 있었다는 거. 자, 3월 17일 월요일 날부터 보겠어요. 미국 소매 판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자,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PC가 나오는데 이 개인 소비 안에 개인 소비, 그러니까 미국 GDP 전체 덩치의 70%가 소비잖아요. 근데 그 70%의 그 소비 안에서 40%는 또 소매 판매예요. 나머지는 서비스 판매고.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라는 건 뭐예요? 제일 핵심,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미국 소매 판매랑 이건 중순 정도에 3월 17일이니까 중순 정도에 나오죠. 이 소매 판매랑 개인 소비 지출 PC랑 요거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어떤 방향성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미국 소매 판매가 나오고 그다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이건 상징적이란 거라고 했죠. 뉴욕이 제조업의 도시는 아니지만 제조업 설문조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즈니스 재고 나오고요. 주택 건설업자 신뢰도 나오고 자, 실적 발표도 많아요.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헤로우, 게티 이미지, 알투스 파워 등이 실적 발표하고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주택 지표들이 나옵니다. 주택 착공, 건축 허가. 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 지금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왔는데 다 트럼프에겐 다행히게도 오히려 물가가 하락해서 되게 물가가 안정된 면모를 보여줬죠. 이제 사실 순서상으로 맨 첫 번째에 있는 수출입 물가 지수. 이게 저기 AP통신의 그 남자 안경 쓴 기자가 캐롤라인 레빗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던 그 질문이 이거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들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는데 캐나다, 멕시코 안 다칩니다. 누가 다칩니까? 우리나라 수입업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인 수입업자들이 다쳐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수입업자들이 오히려 그 관세를 얘네가 안는다. 그럼 이제 그 수입업자들이 수입 물가 지수가 오르면 그걸 생산자,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니까 결국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열심히 때려봐야 캐롤라인 레빗 누가 다치나 보세요. 결국에는 수입업자 다치고 생산자, 소비자 다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다치는데 왜 부메랑을 날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캐롤라인 레빗은 이해를 못하는 지금 그 질문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산업 생산 용량 활용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어도브 서밋이 있고요. 그다음에 젠슨항 CEO가 참석하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이 좀 중요하네요. 자, 텐센트 뮤직, 엑스펜, 헬스 에쿼티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 3월 19일 날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뭐 지금 다 동결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동결을 했는데 향후의 방향성이나 왜 동결을 결정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바로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요. 제네럴 밀스, 올리스, 바겐셀 아울렛, 5 언더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뭐 당연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을 것이고 자, 뒤로 가볼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있는 것이고 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설문조사 나오죠. 월요일 날 뉴욕 연준이 나오고 필라델피아가 이제 또 나옵니다. 필라델피아는 정유의 도시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제조업은 정유 산업의 어떤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자, 물론 이런 설문조사들은 뭐라고 했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실제 무슨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설문조사.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물어본 거죠. 물론 그 자신감들을 토대로 기업의 담당자들이나 소비자들이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수치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가늠자가 되죠. 자, 기존 주택 판매, 미국 주요 경제 지표도 여러 개 발표되고요. PDD 홀딩스, 엑센추어, 나이키. 나이키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덱스, 레나, 다든 레스토랑 실적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의 중단 기간. 그 FOMC를 앞두고 그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이 지금 한 주 전부터는 이 인터뷰를 못하게 합니다. 그 뒤로 회의 중단하고 나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는 첫날이고요. 카니발, 니오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나이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덱스 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엔비디아 그리고 따로 이제 엔비디아를 또 뽑아놨죠. 엔비디아가 워낙에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뜨다 보니까 옛날에 인텔의 시절에는 이런 걸 실어줬을까요? 안 실어줬겠죠. 자,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이게 거의 축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저물고 있어서 젠슨항 CEO가 무슨 얘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일주일간 열리는데
화요일 날 젠슨 왕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조연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주목이 될 것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런 게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랙엘 울트라칩, 그다음에 2026년 정도죠.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지금 블랙엘이 뭐 발열 문제 때문에 뭐 지연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지연을 다시 뭐 줄일 수 있는 뭔가 칩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가는 2025년에 어려움을 겪지만 컨퍼런스를 앞두고 강력한 밸류에이션을 형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들이 쫙 있는데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딱 봐도 우리가 딱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저기 무슨 뭐 비트코인 관련 회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역시 여기가 중요하죠. 목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뭐 레스토랑주 좋아하시는 분들, 닫은 레스토랑 이거 중요하고요. 왜냐면 레스토랑의 실적이 지금 결국 그거를 가늠하는 거예요.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가고 힘들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뭐 폴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막 계란 수입한다고 덴마크 막 욕하다가 그린란드 뺏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계란 달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탁 물가가 레스토랑의 이 가격에 전가됐을 때 과연 소비를 줄일 것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투자한 어떤 그루들이 많이 있죠. 과연 나이키 실적이 좋게 나올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관련이 있는 SK 하이닉스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페덱스. 아까 그 모아놓은 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론, 나이키, 페덱스 실적이 발표 예정입니다. 그 요약에 나온 게 다 목요일 날 있는 세 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지금 오징어 게임 3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비관적인 거를 생각하기 싫습니다. 오징어 게임 3에서 해피엔딩이 일어나듯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해피엔딩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어떤 자산운용사 부대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오늘 한 줄 매드평은 제가 창조한 건 아니고 아까 저 내용을 다룬 기사들에 달린 댓글 중에 공감이 가장 많았던 댓글이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에 얘기 드립니다. 자, 1등 공감 댓글입니다. 니들도 여기 와봐.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지난주에 마무리됐던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지켜볼 주요 이벤트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관세 부담과 관련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이날장에서 등락을 오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장 막판에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연출이 되자 이날장에서 1.5%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쪽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알테오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날장에서 4%의 상승을 보이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단 안에서도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증시에서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됐었던 것은 미국 쪽의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미국의 관세 이슈라던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경계감이 있었는데 주말 들어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불안 요소는 일부 제거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계속해서 개별주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업황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정말 많은 업황들이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표적인 대장 종목들인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디램과 낸드 값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2주 전부터 증권가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전해
전해졌었고 해당 소식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 한 주에도 나름 꾸준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까지 바닥을 다지고 2분기부터 기존 레거시 이 반도체 쪽 위주로 다시 한번 강한 수급과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장에서는 코미코나 넥스틴 같은 종목들이 1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고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 장에서 20% 넘게 보여졌습니다.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2조 원 정도를 추가 발행한다라고 하죠. 그 정도 규모의 금액을 모으는 이유로는 미국 북미 쪽에 공장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금액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장이 풀이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 기대감으로 대거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개별주들의 이슈로 계속해서 오름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일단 코롱티슈준이 미국 FDA 허가가 기대된다라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기대감을 높여가자 다른 종목들 위주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감에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로봇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확산이 되자 로봇 관련주들이나 미국 쪽에서 콕 집어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 LNG 사업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 장에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채권 원전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의 온기가 그대로 오늘 장에서도 드리워질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증시 출발하기 전에 체크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 개 보시죠.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재료로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수급단에서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SK하이닉스가 있었죠.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되는 GTC 컨퍼런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일정은 18일에 있을 젠슨환 CEO의 기조 연설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놓고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함께 확인해볼 체크 포인트는 이 블랙엘 기반의 새로운 신제품이 공개되는지에 대한 여부 혹은 차세대 AI 칩 플랫폼인 루빈과 관련된 공개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리고 기술 같은 면에서도 냉각 기술이 이제 순행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일에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패널로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미국 증시는 주가에 반영을 해줬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아이온큐라던가 리게팅 컴퓨터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퀀텀 컴퓨팅도 2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D-Wave 같은 경우는 40%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호실적까지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크게 올라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먼저 선반영을 해준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함께 집중을 해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주요 글로벌 일정들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에너지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국을 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샷아웃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메카시 의원이 한국에 선제적으로 먼저 미국이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조언의 말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했다라고 하죠.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던 LNG 프로젝트 그리고 이 조선 관련해서 MRO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미국 쪽에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군 함정이나 알래스카 쇄빙선도 한국에 맡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또 LNG 관련주들과 조선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또 나왔던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시리 AI가 탑재되지 않은 채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출시 날짜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그런 가운데 애플의 내부 회의 자료가 공개됐는데 그 안에 난감한 상황이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출시가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애플 안에서는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이 AI 지각생이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애플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 애플 밸류체인 관련해서의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중국 증시가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었죠. 중국이 내수 살리기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연고점을 연일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에 중국에서 소비 진작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낙관론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또 기대감으로 오히려 내수와 관련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장에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9일에서 30일까지 서울에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닌데 만약 개최가 되게 된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한중일에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안정성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앞에서 확인을 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주요한 중앙국에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정책회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까지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과 관련돼서 훨씬 더 우세한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 금리가 인하되는지에 대한 여부보다도 각국의 경제 정책자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를 더욱더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낙관적인 멘트들이 나왔을 때 증시에서는 크게 화답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일지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집중 점검해 보시죠. 네, 이제 지난 주말 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일단 다우가 1.6%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2.6%, M7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S&P 500도 2% 넘는 상승을 기록했죠. 이날 저가 매수세가 촉발된 이유, 그동안은 낙폭도 컸지만 오랜만에 트럼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어떠한 변덕스러운 코멘트나 불확실한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서요. S&P 500 지수는 지난해 대선 이후 최고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2%가량 올랐죠. 하지만 이 가운데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불안했는데요.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정치는 57.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24년 3월 대비해서는 27%나 떨어진 수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치 63.1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전치인 2월의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인 64.7도 큰 폭으로 밑도는 모습 나타났었죠. 지난 2월에 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된 점이 사실 미국 3대 지수의 급락세를 촉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원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모습,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제 데이터는 악화된 채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금요일은 다행히 반등 나왔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한 조정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도 좀 위험합니다. 조정 영역에 들락날락 와리가리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3.1%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자, 이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있을 빅 이벤트를 통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있을 GTC 2025죠.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이 GTC 전체 타임라인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날 있을 젠슨 황 CEO의 연례 기조 연설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첫 번째,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루빈입니다. 이제 차세대 AI 칩으로 조명받고 있는 베라 루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따라 시장에서 등락이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작될 연례 페드의 정례 회의입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죠. 페드워치에서 투자 플레이어들이 97%의 확률로 연준이 이번에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결 여부보다는 목요일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질 연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전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경제 데이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이즈가 섞여 있다, 반드시 신호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여기에 따라 통화 정책 펼 거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살짝 시장이 그날은 안심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날 연설에서도 같은 기조 이어갈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빅테크 M7 기술주들은 일제히 상승했어요. 특히 7종목 가운데 엔비디아가 5% 상승률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끌어올렸고요. 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빼고 29개가 올랐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는 하락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섹터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다시피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들 거의 다 상승 나왔고요. 초록불 특히 강하게 켠 것은 M7 기술주였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 전부 상승이 나왔고요.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섹터는 컨슈머 시클리컬, 이미 소비재, 그리고 이쪽에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주 단입니다. 이 두 섹터 모두 보시다시피 면적이 M7 기술주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마존 2% 상승 나왔고요. 테슬라도 3.86% 상승하면서 그간의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5% 올랐고 세미컨덕터, 반도체 섹터 전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한 이슈 뒤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네, 먼저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협력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에서 올해 AI 수요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폭스콘은 올해 AI 수요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칩, GPU에 대한 수요도 견조할 거라는 투자자들의 인사이트로 이어지면서 엔비디아 매수세 촉발됐고요. 5% 상승했습니다. 폭스콘에서는 특히 올해 AI 서버 매출에서 대만 돈으로 1조 달러 능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거죠. 또 폭스콘은 멕시코에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AI 이 서버 제조 시설을 세계 최대 규모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테슬라 확인해 보시죠. 4% 가까운 상승 나왔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악재적인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 연기금에서 투자 목록에서 테슬라를 제외했다는 내용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마크 CEO도 테슬라를 지금 앨런 머스크가 브랜드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의 정치에 앨런 머스크가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고 또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메타입니다. 3%가량의 상승 나왔죠. LEK 컨설팅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메타도 이제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메타보다 더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AI 주식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권고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AI 자체 칩이
소량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대량 생산에 테스트 성공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갈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실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다른 종목들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외 소식이고요. 루브릭입니다.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인데요. 27%대 폭등 나왔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매출도 EPS도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억 8,500만 달러 나왔고요. EPS는 주당 18% 손실이 났는데 월가에서 예상하기로는 주당 39센트의 손실이 날 것으로 봤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 미국의 브리또 체인 업체죠. 루프 캐피탈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주면서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루프 측에서는 기존 투자 의견인 보유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리포트를 냈고요. 특히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좋은 주식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의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도 코멘트했습니다. 네, 이어서 울타뷰티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업체죠. 특히 화장품을 소매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세포라와 경쟁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닝 비트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치 소폭 상회했고요. EPS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39억 9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8달러 46센트였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7달러 12센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소비가 여전히 우려가 됩니다. 이 울타뷰티의 CEO도 미국의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올해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률 1%에 그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 특징주 남은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도큐사인입니다. 전자 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웃돌면서 장중에 18% 급등하기도 했고요. 종가는 14% 플러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큐사인 측에서는 MS 그리고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핵심 사업 부문이 회복되고 있고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네요. 네, 계속해서 D-Wave 퀀텀입니다. 이 미국의 중소 양자 관련 주식이죠. 50% 가까운 폭등 나왔습니다. 이번 주 GTC 2025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현지 시간 20일 GTC에서는 퀀텀 데이, 양자 데이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이 양자 컴퓨팅 칩과 관련한 제품의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D-Wave 퀀텀 여기에 따라 두 자릿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주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주말이 되게 따뜻했는데 어제부터는 좀 확실히 또 쌀쌀해지대요. 오늘 아침 확실히 조금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얼마 전보다 한 2주 정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요일 날 이데일리 뉴스,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간 증시 전망을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빅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고요. 그다음에 BOJ 또 금융통화 회의도 있습니다. 지금 표 나오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중요하죠. 저것도 지금 중국 흐름을 봤을 때. 그다음에 오늘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100개 추가돼서 이제 110개 종목 오늘부터 거래가 됩니다. 내일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 금융체 회의 있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되게 높게 나오죠. 한번 결정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GTC 요거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끌어올렸을 때 이제
기대감을 낳게 했던 이제 근거들이었죠. 그 다음에 19일 날 이제 BOJ 기준금리 결정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시작이 됩니다. 이날 젠슨왕 기조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이제 연준 금리 결정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21일 날 저게 나오는데요. 21일 날 전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는 주 초부터 주 후반까지 내내 뭔가 좀 평소에는 좀 쉽지 않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빅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는 거. 결국 시장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갖다 붙이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어서 뉴욕 시장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근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 주 또 뭔가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올 법하죠. 이미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시간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뭐 변동사항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이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미 사실 노출된 악재로 세의 영역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아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우리 시장 여전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미국 시장만큼 우리도 좀 롤러코스터를 타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보다는 좀 진폭이 좀 작은 롤러코스터였죠. 결국 플러스권으로 좀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주는 코스닥이 또 코스피보다 좀 좋았고요. 지난주까지 견조한 흐름 연내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이번 주 아마 우리 시장에 같은 경우 만약에 금요일 날 뭐 당장 금요일 날 뭐 오전 오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 날 탄핵 관련된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 국내 시장에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요 얘기가 사실은 주말에 사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상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민감 국가에 지정이 됐다라는 걸 2달 동안 몰랐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난 2달 전이면 이제 1월 초가 되는 거죠. 자, 일단 1월 초에 왜 미국 바이든 정부 막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막판에 그 정권 넘어가기 직전에 한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을 시켰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뭐 장관들 3명이 조만간 미국으로 달려가겠다 얘기를 했을 정도겠으니까 본인들이 잘못할 걸 알긴 아는 거죠. 이거를 총괄하는 지금 내각을 총괄하는 최상목 대행도 몰랐다고 하니 등등등. 예. 일단은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2가지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걸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추가를 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부가 왜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말부터 1월 초중순까지 이 체코 원전 놓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전 또 이제 한수원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게 이제 1월 중순쯤 그때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합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 우리가 기술을 줘가지고 저 정도까지 성장한 놈들인데 왜 이제 와서 이제 이제 감내나 배너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괘씸죄에 해당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계엄 선포 그다음에 탄핵 의결 이 어떤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탄핵 정국에서의 이런 국내에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안보에 있어서 각자 도생의 논리가 판을 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사는 것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 신경 안 쓸 거야. 이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관련된 정책의 핵심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니 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얘기 실제로 기사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일 경우 우리가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이제 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핵무장론 얘기가 좀 부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다른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우방국이라면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지정된 이런 이유가 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중요한 거는 왜 이거 우리가 2달 동안 몰랐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세 장관이 누구냐면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교부 장관 이 세 사람인데 화들짝 놀라서 뭐 미국에 뛰어가겠다 해서 만나 뭐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나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온다 가다가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근데 만난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이제 굳이 철회를 해줄 이유가 딱히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자기네들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뭐 협상에서 뭔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때는 그거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한 건데 하라면 또 발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몰랐다, 2달 동안이나 몰랐다. 심지어는 미국이 이거를 지정해놓고 한국에 통보도 안 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참담한 상황인 거죠. 지금 정부가. 물론 탄핵이고 뭐 비상 상황이긴 하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건 하고 있어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전선 자회사 특허 문제, LS그룹하고 호방그룹 그룹 싸움으로 확진된다. 예,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LS하고 대한전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골자는 그겁니다. LS전선하고 대한전선이 지금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데요. 1위 업체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이 기술을 대한전선에서 탈취해 갔다. 그래서 이제 LS전선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대한전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3차례나 하는 등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 나올 것 같고 분쟁 일자 한번 보죠. 표에 나온 대로 이게 좀 묵은 얘기입니다. 2019년 8월 얘기고 2021년 7월 그 이후에 이제 LS전선이 2022년 9월에 1심 이겼고 그다음에 2023년 작년 5월에 대한전선이 당진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이러니까 이제 LS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열불 나겠죠.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서 11월 사이에 작년 얘기입니다. 대한전선 본사를 3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2심이 나왔는데 역시 LS전선이 또 이겼습니다. 배상 금액이 3배가 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겼죠. 제일 밑에 겁니다. 호방그룹이 LS그룹 지주사죠. LS의 지분을 3% 이상 좀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호방그룹에서도 시인을 했고, 왜 이제 인수를 했겠냐라는 거죠. 3% 이상 인수를 하면 일단은 이 해당 회사의 회계장부를 들춰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사 과정 그리고 결국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LS전선의 내부 내용들을 좀 파악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들 싸울까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이요. 2022년에 49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이게 2029년 불과 이제 한 4, 5년 남았습니다. 2029년 가면 217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22년에 7조짜리 시장이 2029년에는 31조짜리 시장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렇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좀 만든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좀 5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만드는 나라는 제한적이고 또 잘 아시지만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도 만들면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또 남들 갖다 대지 못할 시기에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이제 납품도 하는 그런 능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회사가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싸우고 경쟁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건 좀 답답하죠. 좀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왜냐하면 해외 진출할 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 같이 합심을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거든요. 작년에 이 호주 이 함정 그 입찰 10조짜리 입찰 사업에서 우리 국내 회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다 탈락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회사도 글로벌한 이 해저 케이블 제작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이런 어떤 노이즈들은 해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 가볼까요? 펀드워치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 ETF 상품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아마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이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심지어 표 나오겠습니다만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반도체를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보면 미래에셋 거 탑10 레버리지, 이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7.89%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 달 사이에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실히 반도체들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한거 이 반도체 소부장 요 ETF 상품이 제일 좋은데요. 수탁고도 2,600억 달러 제일 크고, 요거는 그냥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6%가 넘는 수익률을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의 이 레버리지 요것도 6.08%. 신한 거 2개, 삼성 거 하나, 미래에서 거 2개. 그래서 총 5개가 모두인데 어쨌든 눈에 띄는 거는 신한 이 자산운용의 두 ETF 상품들은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6% 넘거나 6%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요게 좀 더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디램 또 낸드 쪽 다 뭔가 좀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가 4월부터 10% 가격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실제 되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 마이너스 0.16%, 해외는 마이너스 2.79%.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계속 좋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1.3%.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기초 소재 쪽이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S&P 500 에너지 ETF가 3.19%로 해외 상품 쪽에서는 개별 상품 쪽에서 제일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마켓 비하인드 매주 월요일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일단 지난주부터 점검을 좀 해보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참 견조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전반적으로는 지난주도 약세장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뭐 0.1% 그리고 코스닥도 0.9% 상승함에 따라서 뭐 사실 뭐 아시아권 증시들이 좀 선방했었는데 그거에 동참했다 볼 수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거의 상위권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뭐 한 주 동안 3.7% 상승해서 1,453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도 금리가 이제 소폭 상승해서 4.32로 마감했는데 반등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가 이제 좀 많이 팔았는데요. 2조 3천억 순매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1,500억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니까 한 종목을 특히 많이 팔았는데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한 뭐예요? 한화오션이 있었다. 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2,400억 원을 순매도한 삼성전자가 있었고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일단 방산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항공우주 1,200억 순매수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주 초반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뭐 이후에 이제 낙폭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한 날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좀 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날도 또 있었기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은 지난주에도 나타나면서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로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방산, 철강, 자동차, 의료 정밀이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쁜 흐름은 2차 전진의 대형주 그리고 건설, 유통, 음식료 등은 좀 약세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가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네. BOJ, FOMC, 네. 엔비디아,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아주 확정돼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 탄핵 네, 결정까지 맞습니다. 줄줄입니다. 네. 주요 이벤트 일단 뭐 오늘 이제 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있을 네. 텐데 뭐 전월 대비 한 0.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일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현재는 뭐 동결 정도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일에 미국 3월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뭐 금리 동결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네, FOMC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뭐 이런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시 방향성은 FOMC 이후에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그러겠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인 GTC 2025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AI와 반도체 그리고 지금 컴퓨터 로봇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이 이번 주는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증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이제 기각에 대해서 염려가 좀 있는데 탄핵 기각이 나타날지라도 과거와 달리 증시 하락의 재료로 이것이 확대 해석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한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주는 그렇게 많이 빠지기보다는 보합 수준의 행보 장악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FOMC 이후에 이제 방향성은 결정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2주 그쵸. 앞으로 네. 재개가 다가온 만큼 공매도 관련한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접근이 좀 좋아 보이고요. 투자 전략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네. 동시에 이제 하락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고밸류 종목은 이번 주는 좀 비중 축소를 조금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공매도 시행에 대한 대비를 좀 차근차근 할 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가 됐다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업종 상황을 좀 보면 일단 지난주는 어쨌든 반도체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중반부터 아주 확 느낌이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HBM에 대한 얘기보다는 범용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 쪽에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여러 좀 감지가고 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업황 개선의 신호탄은 먼저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춘절 기간에도 나타났지만 PC와 스마트폰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IT 제품들을 교체했던 그런 수요가 교체 주기가 올해부터는 도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세제 전쟁 우려로 인해서 사실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하려는 반도체 고객사들의 어떤 오더가 증가 중이라는 점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에서 가장 이제 주목했던 것이 이제 랜드 업체인 샌디스크가 4월부터 제품 가격을 10% 그러게요.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업황 개선의 그 신호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에는 사실 HBM이라든지 AI 가속기 테마가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만 국한해서 수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범용 반도체 업황 개선 조짐은 전체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의 수혜가 종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어서 결국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가 이제 업황 개선의 어떤
초기 사이클 시작 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에서 이제 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상당히 좀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참고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이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정도가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이 투자 전략일 텐데 지금 네. 시작점이니까 이번에 사면 단기로 좀 갖고 있다 파는 게 아니라 계속 갖고 그렇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하반기에 실적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는 있지만 조짐은 있지만 실적으로 아직 연결되지는 맞아요.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슈팅하는 거는 결국 실적이 바탕이 될 때 슈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마지막 피크에 나타난 상승에 비하면 훨씬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진짜 고수는 거의 마지막에 그 피크를 먹는 것이 가장 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가라앉는데 포스코홀딩스 정도 조금 괜찮고. 근데 전고체 네. 관련된 이게 사실은 아직 먼 얘기인데요. 몇 년 아, 남은 네. 얘기인데도 네, 이 네. 전고체 관련주들은 계속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차 전지 랠리에서 물론 후반부에 조금 있었긴 하지만 큰 대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적으로 약간 좀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 이번에 지난주 후반에 이제 삼성 SDI가 2조 원 그쵸. 증자를 했는데 그게 컸죠. 그 목적 중에 전고체 생산 시설 확대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그날 보시면 삼성 SDI를 포함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 하락은 심화된 반면에 이제 전고체라든지 소재 쪽, 소재나 장비 쪽 이런 데. 이쪽 쪽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게 보는 점은 유럽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좋아지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은 유럽 연합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 자동차들의 그 경쟁력이 조금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요 이제 배출량 목표 달성을 1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3년 단위로 네.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지금 사실 좀 이쪽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잘 못 맞췄던 완성차 기업에게는 어떤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엄청난 할인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일단 종목을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 투자 대상 종목을. 근데 선정 기준은 사실 펀더멘탈은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2월 달 기록했던 주가 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점을 깨지 않은 그렇죠. 거. 예, 저점을 깨지 않고 가는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제조업체보다는 소재업체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고체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종목 안에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하여간 뭔가 스멀스멀 희망을 또 품어주거든요. 이게 네.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신 종목들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은 시장의 초점은 셀 업체들보다는 네. 소재나 일부 장비 업체들 쪽으로 좀 무게가 가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어느 업종을 좀 볼까요? 태양광 업종도 예, 조금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쪽으로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태양광 업황의 어떤 개선 조짐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태양광 종목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해 태양광의 업황은 뭐 최악이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공급이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다수의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의 적자가 좀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중국의 주요 태양광 모듈 업체의 판매 단가가 이제 민상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가격 인상 원인이 꽤 다양하다고 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업황 바닥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걸로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 중 하나가 일단 원재료 가격 상승인데 핵심 소재인 뭐 코발트 가격이 지난달 대비 한 20% 이상 상승했고 인고시 연초 대비 15%, 그 니켈 가격도 좀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공급가용을 유발한 중국 정부가 정책을 좀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대한 보조금 축소를 발표했고 또 6월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도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면서 올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는 최소 10%, 최대 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구조 조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요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상당히 업황 바닥 확인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REC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것을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제 REC를 구입해서 대형 발전소들은 그 연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폐지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핵심은 일단 공급가임 해소에 대한 해소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관심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정도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대장주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일단 매출의 태양광 매출입니다. 화학 빼고 태양광 매출의 대부분이 거의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작년 3천억 정도 이제 영업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한 6천억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익 성장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길게 보시자는 얘기고요.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빨리 좀 가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업종, 뭐 시총, 뭐 저래서 업종 쪽부터 바로 일단 뭐 시장 전체 그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지난주와 같이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 이후 눌림목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상승했다든지 하락으로 전환하는 업종은 없었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는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전기가스. 근데 전기전자가 좀 새롭게 들어왔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이제 SK와 한석케미칼,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국전력 주가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추세가 신규로 상승 전환 하락 역시 없었고 추세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음식료, 담배, 종이 업종이 있는데 뭐 업종 내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오크레마와 S&D 주가 흐름이 강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50위권 종목으로 이거를 확대해서 해보면 일단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상승 전환 확인된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삼성전기는 이제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주가가 조금 밀려서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하락 시 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솔브레인과 원익 IPS가 신규로 이제 상승 전환이 추세가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 신성 델타테크, 루닛 그리고 대주전지대로 케어젠, ISC는 눌림목권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추세가 하락된 이 종목이 있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이 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추세 하락한 종목 없었고요. 향후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특징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대형주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가 강세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좀 눈여겨 보시는 네. 종목들 네, 이제 좀 좁혀보죠.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좀 볼만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솔 케미칼입니다. 예. 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작년 2월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올해 지금 3월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거래량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급적으로 지난 2월 이후에 기관이 한 970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3월 5일 지분율을 12.96%로 직전 대비 2.38%포인트 추가로 이제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던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반도체, 전구체, 소재 및 2차 전지, 배터리, 바인더 매출 성장이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면 소모성 재료인 과산화수소 매출이 증가하면서 예. 업황 개선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보면 PE 한 12배 정도 수준인데요. 부담 그렇게 크진 이제 않네요. 부담이 뭐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또.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가 범용 반도체 업황 개선 초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예, 이 회사도 뭐 큰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뭐 시가가격이라든지 해정에 뭐 CMP 뭐 슬러리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LD 프리커서 이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솔브레인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작년 7월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3월 초에 다시 상승추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2월 이후 수급 상황은 기관이 21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따라서 기관이 최근 반등의 주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볼 때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다른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 대비 상당히 그 과거에도 주가의 어떤 그런 하락폭이 크지 않고 좀 잘 방어했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보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런 공급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황 회복도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가셔야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솔브레인 실적 역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성장세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 10.8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 대비 매우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반도체 소부장 그 상승에 맞춰서 꾸준하게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리고 회사가 또 네. 굉장히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하는데 또 네, 스키가 맞습니다.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도 업계에서는 또 정평이 있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본다면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이수 페타시스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유중하려다가 아주 네, 그냥 그렇습니다. 큰 골목을 예, 치렀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작년 8월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올해 다시 2월에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다른 소부장 종목들보다는 훨씬 빨리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쪽은 뭐 반도체와는 사실 조금은 결이 좀 다른 소부장이랑은 좀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2월 이후에 외국인이 1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수급이 좋네요. 네, 오늘 네. 소개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양호한 수급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MLB 수요가 넘쳐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공장이 지금 풀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사의 네트워크 스위치 매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핵심 투자 포인트로 이것이 지금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실 거는 네트워크 스위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적은 작년 실적이 일단 크게 증가하는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고 올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60% 이상 예상되는 올해 주목해 볼 만한 고성장 종목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공교롭게도 다
어쨌든 반도체나 이쪽 관련 주들이 다 이게 이 이사님 특징 종목에 눈여겨볼 종목이 들어있다는 것도 요즘 업황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난주 뉴욕 시장 좋았죠. 이번 주 사실은 뭐 뉴욕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잘 갔는데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월요일 날 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